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책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입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에 출간해서 한국에 2014년 8월에 정발되었습니다. 저자는 UC 버클리 리처드 뮬러 교수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에너지 정책의 객관성을 두자고 합니다. 저자는 오바마 정부 2기 과학자문단 일원으로 일했습니다. 저자는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기술, 장기적으로 투자할 기술을 구분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머릿말과 마지막 단원만 봐도 되는 책이죠. 저자는 우선 에너지 재난에 대해 다룹니다. 저자는 원자력 발전소가 펑 하고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냉각에 실패해서 노심이 녹아들어간 케이스고, 소련의 경우 너무 뜨거워져 물이 펑 하고 팽창한 케이스입니다. 역대 사고가 방사능보단 토건 피해 복구 비용이 컸으니 충분히 튼튼히 짓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저자는 방사능 위험이 실제보다는 과잉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피난 기준은 자연 방사능 수준보단 높아야 한다고 하는군요. 다음으론 한국의 2007년에도 있었던 석유 유출 사고입니다. 미국의 경우 터무니없이 쉽게 계면활생제만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전세계 해양 유전의 9천만 리터가 유출되고 있지만 바다의 희석만으로 처리가 됩니다. 바다보다 가벼운 것은 증발하고 무거운 것은 박테리아의 좋은 밥이 되고 있죠. 석유에 들씌워진 새의 끔찍한 사진이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매년 도시의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만 10억 마리입니다. 저자는 피해 복구보다는 사회 비용이 컸다고 합니다. 어업, 관광의 감소, 그리고 브랜드의 변화. 저자는 IPCC 보고서와 교차 검증하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답게 온난화를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온도 상승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매우 밀접하다고 하는군요. 영화들이 다루는 임계점,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불확실하다고 일축합니다. 대서양 해류의 중단, 바다에서 CO2가 계속 나오는 현상, 태풍이 늘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은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해수면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이군요. 다음으로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셰일가스입니다. 수압파쇄법과 수평시추법이 개발됨으로써 지하에 있는 가스 또는 석탄층의 메탄을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장 지역과 수요 지역이 일치하고 석탄보단 비싸지만 온실화와 먼지가 적어 좋은 발전 연료입니다. 저자는 에너지의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액체 에너지의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체와 고체는 냉난방과 전기에 혼용될 수 있지만 자동차에는 액체만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1920년대부터 이것이 지적되어서 연구되고 있지만 기존 석유를 뛰어넘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허버트 곡선이라는 경제적 채굴량을 밝혀주는 곡선이 2008년 정점을 찍어서 달러의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 1900년대부터 매번 새로운 액체 연료를 발견했듯이 이번에도 셰일 오일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셰일 가스 혁명이 아니라 셰일 오일 혁명이라고 합니다. 기존 땅에서 돌을 꺼내서 오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오일을 바로 만들 수 있게 된 기술이죠. 이 기술 덕에 원유를 생산하는 3국이 순위가 재편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생산성 기술들입니다. 저자는 그 어떤 대체 에너지를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이득이라고 합니다. 흔히 에너지 절약이라면 내복을 입는 것처럼 불편 감수로 생각하지만 맥킨지 도표는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기술들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만차 기준이고 재활용 종이가 좋다고 하지만 친환경성이 불확실합니다. 돈도 버는 환경기술의 1등은 단열재 설치입니다. 어떤 에어컨보다 천장에 하얀 페인트 칠을 칠하는 것이 낫고요. 1기가와트의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보다 1기가와트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것이 돈이 덜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 절약만으로 1980년대 이후 전기료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전망 기술입니다.
전기는 댐, 물탱크와 달리 필요 전력을 그때그때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고압 송전망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를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시 단위로는 스마트 그리드, 가정 단위로는 스마트 계량계, 변동 전력 가격이 곧 도입되겠네요. 다음으론 장기적인 기술들입니다. 저자는 비관적인 경제성이 없잖아. 낙관적인 다 대체합시다. 또는 전기 생산만 대한에너지란 좁은 시야, 모두 갖춰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각 에너지는 다양한 항목으로 경제성이 계속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인류 대부분 에너지를 차지하는 석탄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저렴해서 많이 쓰이고 있죠. 먼지를 잡거나 탄소를 잡는 방식은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원자력의 안전을 강조합니다. 우라늄 광산과도 위험도가 같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원전을 사용함으로써 석탄의 물류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일조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자력이 원자폭탄의 기술이라면 핵융합은 수소폭탄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4가지 방식의 유망함을 알려주고 상온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라고 일축합니다. 저자는 여러 자연에너지 중에 풍력을 석탄화력만큼이나 유망하게 봅니다. 그 불규칙성은 고압 송전망이 완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태양광 역시 풍력처럼 불규칙한 생산을 하지만 오후 피크 전력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을 예상합니다. 가격 자체는 곧 경제성을 띠지만 자본비와 유지비가 여전히 클 텐데 이에 따라 개도국에서 급증할 것이라 희망적이라 본다고 합니다. 위 둘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경제성이 현재 낮은데요. 태양열의 경우 기존의 온수 생산을 뛰어넘어서 증기를 만들어 터빈 발전도 하는 단계라고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저자는 수소 경제와 연료전지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수소의 생산 방식이 현재 가스 분해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이 전기 분해인데 둘 다 경제성이 매우 낮다고 하는군요. 이에 따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만 책에 쓰여 있지만 앞서 말한 석탄의 CCS 방법이 최근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로 수소연료전지는 이동형이 가능하지만 상온에서 이용하기 위한 배금 촉매가 가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메탄 연료전지의 경우 고정형 발전소가 가능하지만 발전소로는 석탄 화력보다 경제성이 낮다고 하는군요. 저자는 액체 에너지 생산은 안보 차원이지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분해되는 플라스틱, 종이 기름의 재활용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단의 기술들은 셰일 오일을 만드는 것보단 비경제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말한 석탄과 가스의 액화는 석유에 비해 온난화가 2배이며 오일 샌드법, 회수 증진법은 셰일 가스와 같이 증기의 투입이 필요한데 앞으로 셰일 오일 이후에 가능성이 있는 원료들로 봅니다. 바이오 연료 중에는 억세풀 등 셀룰로스 계열을 저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군요. 액체 외의 에너지 저장으로는 역시 배터리가 있는데 수명이 있다는 치명적 단점을 거론합니다. 기존의 납축전지가 오히려 개도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하는군요. 그 외의 유망한 기술로는 공기 압축 또는 플라이 휠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모든 차가 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며 전기차는 일시적 유행이라고 일축합니다. 배터리의 수명이라는 치명적 단점 때문이죠. 또한 발전 송전의 전 과정의 효율을 곱해보면 기존의 엔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주장합니다. 시중에 버스로 돌아다니는 천연가스차의 경우 휘발유의 용량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이것의 4분의 1로 수소 가격과 연료전지 가격 모두 천연가스부터 경제성을 이겨야겠네요. 요약 페이지입니다. 저자의 머릿말과 마지막 단원을 종합하면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저자는 앞으로 우리 삶의 대부분이 될 기술, 가능성이 높은 기술, 가능성이 낮은 기술로 구분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셰일의 시대이며 석탄가스의 액화, 에너지 생산성, 지능형 전력망, 하이브리드 차의 시대입니다. 이하의 기술들도 앞으로 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